이번 시간에는 대화 기회 포착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대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대화 기회의 포착과 조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 기회의 노력은요, 대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자신의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나 자신이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나의 변화와 내가 바뀌는 거와 또 남을 변화시키는 거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와 어떤 것이 가장 어렵고 어떤 것이 가장 쉽겠습니까? 바로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와 남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는요, 나의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습관입니다. 몸에 밴 익숙한 방식이 쉽고 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해온 방식이 나에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이 행동,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 때문에 대인관계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엇을 그걸 또 바꿔? 네, 이런 것이죠. 또 새롭게 시도한 행동의 결과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미숙한 형태로 실행되어 그 결과가 실망스러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또 숙달되면서 더 관계가 돈독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발전시키려면요, 일단 피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피상적인 관계는요,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서 자주 교류를 해야 가까워지죠. 또 가까워지게 되면 속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속마음을 열어놓게 되면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죠. 그런데 좀 더 잦은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남이 많아져야 됩니다. 많아지게 되면 이제 교류의 깊이가 나타나게 되고요. 교류가 깊어지면 이제 스스로가 자기 개방을 하게 됩니다. 자기 개방이 되면 상대방은 나 자신을 신뢰하죠.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거나 그러한 기회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만나는 기회, 그 다음에 만나기 위해서 기회를 포착해야 되고 그러한 기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 또 서로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인관계의 기회를 이제 조성해야 되겠죠. 우연한 만남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꼭 기회를 잡아서 마음 잡고 이때는, 오늘은 아니고 다음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서로 바빠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때는 다음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마련해보자는 제안을 반드시 하고 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다가 다음에 이럴 것이 아니고 밤에 우리 이틀 뒤에 몇 시에 만나서 못다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오늘 만남이 정말 즐겁고 유익했다. 이런 나만의 표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연한 만남이라도 대화를 나누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조성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며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를 알아본 후에 상황에 따라서 대화 기회를 포착해야 됩니다. 아주 바쁘게 어딘가를 간다면 그 상황에서 대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어렵지요. 또 무엇인가 집중해서 단기간 내에 그 일을 마무리하려는 분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역시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파악을 한 이후에 대화의 기회를 포착해야 되겠습니다. 대화를 나눌 적절한 장소도 알아봐야 됩니다. 글쎄 어디서 만나지? 일단 버스 정거장 앞에서 만날까? 아니면 지하철 출구 앞에서 만나지? 이거보다는 대화 기회가 되었을 때 좀 더 진솔되고 또 서로가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미리 물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붓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장소를, 아주 시끄럽고 편한 장소 또는 둘만이 조용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한 대인관계의 스킬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만나면 항상 분위기 있는데 뭔가 아주 적절한 장소에서 만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또 편안한 대화를 위해서는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화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서로 부담 없이 공개할 수 있는 최근의 생활이나 공통의 관심사, 또 취미나 직업생활,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적 이슈 등의
화제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이야기를 상당히 맛깔스럽게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화제가 다양해요. 그리고 그 화제가 아주 깊은 깊이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편안하게 서로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속마음을 끌어내는 이러한 역할을 하죠. 따라서 다양한 화제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대화의 기회를 차단하는 요인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대인관계 폭스를 넓히려는 사람은 새로 알게 된 사람과 좀 더 깊고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조성해야 됩니다. 정말 새로 만났는데 나는 좀 사귀어보고 싶다. 또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그 사람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는 없죠. 따라서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조성해야 돼요. 그래서 취미생활이라든가 또는 같은 방향이라든가 이동 방향이 서로 같다면 우리 만나서 같이 이동합시다. 또 이번에 우리 골프 모임이 있는데 또는 등산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만납시다 라고 해서 막연한 만남을 제안할 경우에는 오히려 친밀한 관계로 형성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일회성의 제안은 사실은 제안을 안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적극적인 자기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대인관계에서의 자기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긍정적인 감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긍정적인 감정을 잘 전달하기 위한 표현도 있어요. 네, 배워서 본인 것으로 만드시면 정말 유익한 표현들입니다. 또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 또 표현하지 않는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부정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표현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 욕구, 바람 등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대인 기술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이러한 나 자신의 감정이나 또는 욕구, 바람을 전달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스킬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이 선행이 됩니다. 자,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면 좋은 느낌의 언어가 구사됩니다. 그러나 정말 불쾌하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내가 구사하는 그런 표현들은 거칠고 딱딱합니다. 또 그 말의 투는 바로 구어체가 아니고 문어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이 느끼는 진정한 감정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인관계는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 관점을 지니는 것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장애 요인입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본다면 인간의 아름다움을 느끼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항상 이거에 반대적인 걸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비판적이 아니고요, 수용적인, 그 사람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야 라는 수용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감정을 자각해야 됩니다. 나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느낀 긍정적 감정을 구체적으로 자각함으로써 그에 대한 표현과 전달이 가능한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감정인지 자각해야 됩니다. 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긍정적인 감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감정인가? 네. 상대방의 호감을 갖는다고 해서요, 전부 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원화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감정이 단지 지금만 국한되는 감정인지 아니면 넓게 과거부터 지금까지인지 어떤 단편적인 분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성숙한 행동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뭐 이런 것까지 꼭 표현해야 돼, 그냥 알아서 본인들이 받아들여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느낀 긍정적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첨이나 위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긍정적 감정을 표현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껴요.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요. 또 그분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죠. 긍정적 감정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발전해요. 자, 여러분, 우리 대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뭔가요? 긍정적인 감정을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나 너를 좋아해. 나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호감이 있어. 정말 멋쟁이야. 네, 이런 감정을 서로 교환한다면 둘의 사이는 아주 친밀해지죠. 또한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달해야 돼요. 막연히 나는 네가 좋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나는 약속 시간에 항상 미리 와서 기다리는 내가 좋아. 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네, 또 나는 너의 모습이 아름다워. 네, 나는 내가 항상 웃는 모습이 아름다워.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겠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그런 못한 채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 감정은 대인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나의 감정이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긍정적 감정을 잘 전달하기 위한 표현을 같이 학습하시겠습니다. 진실성이 느껴지도록 솔직하고 진지하게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 거기까지는 아닌데 또 괜히 띄워주네? 네, 이것은 오히려 지나친 것이죠. 따라서 과장되거나 장난스러운 표현보다는 조금 더 진실된 이런 표현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장되거나 장난기 어린 표현들은요, 진실성을 떨어뜨립니다. 때로는 놀리거나 비꼬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 오히려 이런 긍정적 감정의 교환이 오히려 교환을 안 한 것보다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모호한 어휘보다도 명료하고 구체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당신이 믿음직스럽게 느껴져요. 난 당신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난 당신이 그냥 좋아요. 이런 표현보다는 정말 믿음직스러워요. 따뜻하게 느껴져요. 좀 더 구체적이고 명령.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보이는구나. 또 나는 상대방과 바로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교환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또 그러한 관계는 더욱더 발전적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전달하지 말고 나의 느낌을 표현하십시오. 네, 더 강한 호소력을 지닌 표현은 당신은 나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네, 당신은 따뜻해가 아니고요. 따뜻한 사람으로 나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바로 감정입니다. 내 감정은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따뜻함이 느껴져요. 네, 마지막에 이 표현들은 느낌, 바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 이유나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도 더욱더 신뢰성을 높이게 됩니다. 당신은 믿음직스럽게 느껴져요. 당신이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믿음직스럽게 느껴져요. 네, 좌측보다는 우측이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믿음직스러워요? 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더욱더 구체적이고 신뢰성을 주는, 막연하게 그냥 좋아요. 이거보다는 왜 좋다는가? 항상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때문에 좋아.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호소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좀 절제할 필요가 있겠죠? 네. 부정적 감정은요, 적절하게 해소되지 못할 경우에 대인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와해시켜요. 그래서 지나친 부정적인 감정은 조금 더 여과시켜서 정제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하게 잘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대인관계 기술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전부 다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정제를 하고 골라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의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부정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의 표현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유는요, 본인도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표현 방법이 거칠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표현 방법, 이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좀 부드럽게 상대방에 대해서 2인칭 전달법이 아니고 1인칭 전달법. 네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나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어. 이렇게 1인칭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현하지 않은 부정적 감정은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표현하지 않고 억제되는 부정적인 감정은요, 마음속에 억눌려 있어요. 그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다운돼요. 또 불쾌감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은 오히려 대인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불쾌감들은 지적을 해주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불쾌감을 유발한 사람에 대한 분노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노 감정은요, 오히려 다른 데에 가서 폭발한다는 거죠. 우회적으로 다른 영역에서 표출되거나 대인관계에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불쾌한 감정을 유발시킨 사람과의 교류를 멀리하죠.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엉뚱하게 질책을 받거나 이런 사람은 왜 갑자기 나한테 싫은 소리야? 그래서 오히려 정상적인 관계,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도 부정적인 관계를 조성합니다. 불쾌한 감정이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어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거를 우리가 정말 참을 만큼 참게 되면 더 이상 우리 이성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 감정은 폭발하죠. 그래서 내성적인 분들이 평상시에는 표현을 잘하지 않다가 뭐 술을 드시거나 이래서 절제했던 부분들이 한순간에 폭발해갖고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랬을까? 라는 표현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격한 방법으로 표출되죠. 갑작스럽게 어떤 흉기를 들고 그 사람에게 위해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억눌러 있었던 부분. 자, 우리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풍선이 커집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풍선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창고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터지기 전에 바로 그 바람을 적절하게 빼주는 이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부정적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극단적인 이런 관계까지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비공격적인 방식으로 불쾌한 감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하는 방식보다는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한 나의 불편함과 불쾌감을 전달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요, 바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1인칭 표현법입니다. 나 전달법 또는 아이 메시지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것은 진정한 자기 표현 방식이고요.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할 때 나는 속상하고 화가 났어. 여기서 주어는 누군가요? 내가 주어입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정제하지 않으면 너 왜 그런 말을 해? 네, 바로 2인칭의 합법이죠. 네가 그런 말을 해? 바로 상대방이 주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단히 불쾌감을 갖고 왜 나한테 공격적으로 저런 표현을 할까? 네, 이렇게 거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또 나는 그때 마음이 몹시 아팠어. 누가요? 내가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나는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어. 다 주어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고요. 그에 대한 결과가 바로 느낌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화가 났어, 몹시 아팠어, 느낌이었어. 그렇죠? 상대방의 행위가 아닌 바로 나의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행동을 규제하는 방식보다도 나의 바람을 전달하는 표현이 바람직합니다. 불쾌한 감정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기대나 요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너무 기대 심리가 높았는데 그 기대 심리에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분이 나빠져요. 상대방에게 원하는 바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네,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바라는 기대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인관계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이에는 대인관계에서 발생되는 갈등은 왜 발생될까? 네, 알아보고요. 또 대인 갈등의 일반적인 대처 방법 또는 서로가 윈윈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협상을 통한 갈등 해결, 그리고 효과적인 협상 과정, 또 갈등 해결 유형 검사 순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갈등은 왜 발생이 될까요? 대인 갈등이 잘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대인관계는 악화되거나 붕괴됩니다. 갈등이 건설적으로 잘 해결된다면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갈등은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효과는 서로 대인관계가 악화되거나 붕괴된다는 거예요. 이거 부정적 효과예요. 그러나 대인관계를 잘 해결하게 되면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고요. 오히려 대인관계가 강화돼요.
즉 긍정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인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갈등은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대인관계가 더욱더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그로 인하여 단단해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대인 갈등의 두 가지 요소는 자신의 욕구나 목표의 달성 여부예요. 내가 정말 내 기대치만큼 상대방이 거기에 부응했다 안 했다의 정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갈등이 생겨난 대인관계 악화 여부예요. 그 결과 대인관계가 사이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요. 모두의 목표와 이익을 최대한 실현시키면서 대인관계를 훼손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을 바로 윈윈이라고 하죠. 승승의 방법으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이 아니고요. 둘 다 이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파이를 좀 더 키워가지고 두 사람 다 성취감을 맛보고 또 양보를 해서 더 얻어내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 바로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 대인 갈등의 일반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요. 갈등이 발생되면 가장 간단한 것은 서로 그 관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발생된 부부관계에서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갈라서는 겁니다. 네, 각방을 쓰고 또 별거하고 마지막에는 앞으로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정시로 그 관계를 떠나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상당히 크죠. 두 번째는 갈등을 방치하면서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시간을 소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불만이 누적되면서 더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갈라서면 이제는 그 갈등은 더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가 되면요. 오히려 이것이 더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된다는 거예요. 쌓여가지고 나중에 더 커다랗게 폭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주장을 하거나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대인관계가 악화되거나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이거는요.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경우는 이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수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는 악화되거나 와해가 돼버려요. 자, 다음으로는 갈등이 초래된 상황을 상대방과 논의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서로가 윈윈의 방법을 찾는 거죠. 문제 중심적인 갈등 해결 방법으로서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상을 통한 갈등 해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이라 하면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대표적인 문제중심적 갈등 해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키는 지금의 좋은 관계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관계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이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 협상입니다.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당사자들이 서로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협상입니다. 협상은 국가 간의 협상 담당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FTA 협상, 이러한 것만 협상의 대상은 아닙니다. 나와 상대방 사이에서도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 이것도 역시 협상입니다. 협상의 노력을 위한 전제 조건을 살펴볼까요? 대인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불만과 좌절을 초래하는 갈등을 무시하고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갈등을 풀어버려야 됩니다. 승패 방식의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은 아니고 이제 승승의 방식으로 협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갈등과 관련된 이익이나 목표가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대인관계가 훨씬 더 중요할 경우에는 과감히 양보 전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양보하는 것도요. 협상에서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즉 오히려 대인관계가 더 악화되거나 또 이거 와해되는 것보다는 양보하는 게 낫겠다라고 보면 오히려 양보가 더 전략의 하나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협상 과정 알아보겠습니다. 협상은 프로세스에서 움직입니다. 첫 번째로 갈등 상황에서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서로의 욕구나 바람을 이야기하고 충분히 경청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욕구와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욕구는 니즈를 얘기하죠. 그런데 바람은 원치를 얘기합니다. 니즈는
없는 것입니다. 결핍의 상태를 니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없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갖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없는 것 중에서 갖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경청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신의 욕구와 바람도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신의 소망과 바람을 1인칭 표현으로 I 메시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갈등 사항에 대해서 각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갈등 사항에서 자신의 감정을 숙이거나 억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까지도 자각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 표현을 주의 있게 수용적으로 경청하는 것도 필요하죠. 네, 우리 끈기 있게 주의 있게 수용해야 되겠습니다. 갈등과 감정을 서로 교환하는 과정이 협상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각자의 소망과 목표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망과 감정을 지니게 된 이유를 서로 이야기하게 되면 갈등과 관련된 서로의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목표가 모두 중요한 경우는 좀 더 깊은 수준의 이유를 탐색해야 되겠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 되면 갈등 상황에서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도 파악해야 됩니다. 각자 상대방의 관점에서 갈등 사항을 생각해 봅니다. 즉 역지사지 입장에서 상대방의 갈등 사항에서 원하는 목표와 감정, 그 이면의 이유는 무엇인지 상대방의 목표와 감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유연한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바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갈등적 상황에서는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양보해야 됩니다. 또 번갈아가면서 이익을 취하는 방법. 이번에는 나에게 좀 유리하지만 다음번엔 내가 좀 손해보는 이런 협상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또 이익을 누가 일방적으로 다 차지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공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 주제를 한꺼번에 묶어놓고 패키지로 주고받는 이런 합의점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여 갈등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잠정적인 합의안, 또 최소한 3가지 이상, 바로 잠정적인 합의안을 3가지 이상 만들어야만이 선택이 가능하죠. 6번째는 현명한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종 합의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공정해야 됩니다. 또 합의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로의 이익을 최대화하면서 서로의 만족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해야 되고요. 합의안이 도출되면 반드시 준수하기 위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약속이 되지 않은 합의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서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얻어낸 이 합의안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협상 과정에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노력을 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집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 과정을 통해서 대인관계는 더욱 돈독하고 심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개의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적절히 나타내는 숫자에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체크한 것이 1번부터 6번까지의 점수를 쓰시고요. 이렇게 해서 6문항씩의 합계 점수를 써주세요. 그리고 가장 많은 유형이 본인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갈등상에서 나는 서로 협동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유형인가, 아니면 양보하면서 타협하는 유형인가, 아니면 그 상을 회피하는가, 아니면 타인의 결정을 순응하는 형태인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요. 본인이 어떤 유형이고 상대방이 어떤 유형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이 대인관계를 개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인관계 상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사례는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음주 문제를 가진 성인 자녀의 상담 사례, 고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의 상담 사례, 또 대인관계 갈등을 겪고 있는 여고생의 상담 사례, 또 퇴직 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부부의 상담 사례, 이렇게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문제를 가진 성인 자녀의 상담 사례를 같이 알아볼까요? 우선 사례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60세 아버지, 53세 어머니, 28세 아들, 그 다음에 27세 딸로 구성된 가족 중 음주 문제를 가진 성인 자녀, 즉 아들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표면화된 음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자신과 기질적으로 다르다는 것과 아버지의 동생에 대한 폭력으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주 문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자녀의 음주 문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원가족으로부터 기인된 부모의 의사소통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원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원가족 경험이 지금 이 가족의 부모의 원가족이라는 것은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의 관계가 원가족이 되겠습니다. 부모의 원가족 경험이 가족 내에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부모 또는 원가족으로부터 받았던 경험을 그대로 체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자녀의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성인 자녀의 음주 문제로 표출이 된 것입니다. 가족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알아볼까요? MRI 상호작용적 가족 치료 모델과 보웬의 가족 체계 이론을 적용하여 개입을 하였습니다. 문제를 확인하고 가족 구성원들과의 치료적 동맹을 형성하였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조명해보고요. 또 비유법과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식을 지도하고 또 변화를 확인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상담 후에 이 가족의 변화는 어머니의 자아 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기존에 행동해 왔던 것에 의해서 좀 더 새로운 방식과 특성으로 더 발전되었고요. 가족 내 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역할에 맞는 의사소통으로 좀 더 가족 간의 질적인 대화가 향상되었고요. 또 아들에 대한 믿음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담자는 상담에 참여하기로 한 한 달 전쯤부터 음주 문제를 일으킨 후 상담이 종료되기까지 술 조절이 스스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다 그 치유에 동참을 하고 또 관찰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 상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게 되면요. 젊은 부부죠. 35세 남편과 33세 아내는 결혼한 지 1년 6개월이 되었으며 7개월이 지난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현재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아내는 가정주부로 결혼 초기부터 고부 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고부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운데에 위치하는 바로 남편의 경우가 심리적인 갈등을 대단히 갖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고 부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부 갈등에 대처하는 남편들의 태도를 알아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 내 가족 편들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시부모와 즉 아내가 있다면 바로 시부모 입장에서 대변을 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통적인 효 사상을 고집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경우도 이렇게 살아왔고 또 그 시부모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부양을 했는데 당신도 이렇게 나를 낳아서 키워준 우리 부모님을 잘 봉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전통적인 효 사상을 고집하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고 또 상황이 변화된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했고 본인이 성장 과정에서 봐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내를 공격하는 거죠. 즉 시부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는 아내 때문에 발생된다고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더 비중이 커진다면 바로 고부 간의 갈등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는 그 간격이 점점 넓어지면서 갈등의 폭이 더 심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할을 시도하는 남편들의 어려움에 대한 개입이에요. 분야에 대한 내담자의 통찰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즉 달라지고 뭔가 변화되고 적응하려고 하는 그 내담자를 좀 더 깊이 있게 관찰하고 그가 어떻게 변화를 하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되겠고요. 또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식을 시도해야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일방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경험을 토대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의견을 주입하려고 하지 않는가, 오히려 자기의 주장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서 탈피해서 즉 일방적인 의사소통에서 서로가 교류하는 쌍방적인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의사소통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또한 말하기 위주의 일방적인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 입장에서 말하는 것보단 주로 듣고 질문하는 쪽으로. 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시간과 또 기회를 자주 제공함으로써 두 사람 간의 견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도모했고요. 또 치료적인 동맹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할을 시도하는 남편들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6단계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분할을 내가 왜 해야 돼? 라는 전인식 단계에서요. 분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세 번째 단계는 분할을 시도하기 전에 혹시 내가 뭔가 발전되고 변화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걸림돌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걸림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라는 것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분할 시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걸림돌인 저항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항을 극복하고 분할을 재시도함과 동시에 분화된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분화될 수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더 개선될 수 있는 변화 과정의 종착점이 되겠습니다.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치관의 전환에 따른 상실감과 낯섦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대인관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여고생의 상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51세의 아빠와 또 47세의 엄마, 또 18살의 내담자, 여고생이죠. 그리고 15살의 여동생으로 구성된 4인 가족입니다. 가족 내의 갈등과 내담자의 대인관계 갈등으로 내담한 사례입니다. 현재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는 이녀 중에 장녀로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가족 내에서 갈등과 함께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인관계 갈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불안, 불신, 서운함, 무시당함, 배신감 등의 가족 내의 부정적인 감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인 대화단절, 대화가 겉돔, 피함, 간접적인 대화, 또 분노 조절의 어려움, 불명확한 표현 방식, 또 주관적인 해석, 일반적인 의사소통, 자매 간의 서로 자극적인 표현 방식 등이 바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도 대인관계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변화를 위해서 MRI 상호작용적인 가족치료 모델을 적용하면서 개입을 시도했습니다. 상담자는 가족 구성원과 치료적인 동맹을 맺고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의 지도와 부모의 양육 태도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조명하고 비유법 등의 개인 기법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족 상담으로 인해서 바로 인식의 변화와 노력을 가져왔고요. 또 감정을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 다가 즉흥적이고 또 자기 입장에서의 감정의 표현보다는 서로 역지사지 입장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이런 조절이 시도되었습니다. 또 기능적인 표현 방식으로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즉 똑같은 생각과 또 의견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또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퇴직 후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부부의 상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담자는 66세가 된 고졸학력의 남성으로 키가 크고 체격이 좋으며 단정한 차림에 목소리는 큰 편이고 주장이 강한 듯한 음성에 말하다가 입을 오물거리며 입놀림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2년 전에 아파트 관리소의 총무직을 사임하면서 심한 다툼이 있었고요. 그는 불명예스럽고 억울하게 물러났다는 생각에 악몽과 두통으로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는 사업을 하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건강상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소 총무를 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공금횡령이라는 억울한 소리를 듣고 크게 싸우고 사임한 후에 우울감이 아주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댄서와 8년 동안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사업에 소홀해서 실패하게 되었다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자책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담의 목표와 상담 기법으로는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경청과 탐색을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적극적인 칭찬과 지지를 하여주고요.
또 아내 집안일을 함께 돕고 마음을 표현해 보도록 격려와 지지를 하였습니다. 이상적인 기대와 실제 간의 불일치의 인식을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도록 하였고요. 다양한 분야의 노후 인생 설계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퇴직은 하였지만 앞으로 남은 미래에 긍정적인 희망이 아직도 많다라는 이러한 상담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상담 사례가 진행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담자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큰 성공을 이뤘던 사람으로 능력에 대한 통제감이 높고 힘의 욕구가 아주 강했습니다. 이러한 내담자는 자살 외에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통제감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고 시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판단을 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대안을 찾도록 제시했고요. 작지만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부인과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찾는 것이 통제감과 더불어 관계 개선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을 도출해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바로 작은 것부터 스스로가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바로 관계 개선에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